전 세계 이민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지금 유독 한국행 비자 신청만 440%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연봉은 깎이고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땅으로 유럽의 엘리베이터 중산층들이 자진해서 유배를 오고 있습니다. 런던의 금융가도, 파리의 예술가도 1년치 짐을 싸들고 인천공항 입국장에 쏟아집니다. 그들이 수억 원의 연봉과 안락한 저택을 버리고 한국의 좁은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역설적이게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 안전한 감옥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 게이트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손에 들린 피켓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웰컴 슈미트 패밀리라고 적힌 종이 너머로 제가 기다리던 사람은 독일 베를린에서 날아온 40대 중반의 부부와 두 아이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지안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주재원과 외교관을 맞이했지만 이번 슈미트 가족의 케이스는 제 경력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씨는 베를린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독일 내에서도 상위 1%에 속하는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사에 강력히 요청해 1년간의 재택근무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말이 좋아 승인이지 사실상 연봉의 15%를 삭감하고 한국지사 발령도 아닌 상태에서 순수하게 체류만을 목적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독일의 그 좋은 공기와 넓은 정원을 두고 왜 굳이 서울에 밀집된 도심으로 오려는 걸까? 제 의문은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단체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커다란 카트를 밀고 나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유럽인 가족 단위였습니다. 금발의 어린 딸의 손을 꼭 쥐고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며 걸어 나오는 프랑스 부부, 10살 남짓된 아들의 어깨를 감싸쥐고 연신 안색을 살피는 영국인 부모.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적인 정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동문을 지나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 불안은 아주 묘한 안도로 변했습니다. 제 옆에 멈춰 선 한 프랑스 가족의 대화가 귀에 박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레아라는 아이가 엄마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서울이야? 이제 우리 안 무서워해도 돼?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레아야. 여긴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하대. 이제 너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로 10시간 이상을 날아온 이유가 고작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니요. 곧이어 마르쿠스 씨 가족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그의 아내 안나 씨의 눈동자에는 희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드디어 왔네요. 오는 내내 기내에서 다른 독일 가족들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절반이 우리처럼 1년 비자를 들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더군요. 마르쿠스 씨의 말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뒤로 수십 명의 유럽인이 각기 다른 가이드와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들의 짐 가방에는 여행용 꼬리표가 아닌 장기 체류를 뜻하는 두툼한 딱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영종대교를 건너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차 안은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10살 소피와 8살 루카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지안 아저씨, 정말 한국 아이들은 밤에 혼자 편의점에 가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란다, 소피야.
이따가 우리가 갈 아파트 근처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야. 소피의 얼굴에 번진 그 믿기 힘들다는 듯한 미소를 보며 저는 오늘 제가 마주한 이 풍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이동이자 문명의 역설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의 중산층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전례 없는 이주 행렬이 이어지는 것일까? 서울에 들어서자 도로는 퇴근길 정체로 붐비기 시작했지만 안나 씨는 오히려 그 번잡함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해가 지면 거리가 죽음처럼 고요해져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포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불빛이 밝네요.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슈미트 가족은 아파트 입구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작은 아이들이 등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부모도 없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어두워진 단지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씨는 한참 동안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안 씨,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무방비하게 혼자 있는 거죠? 주변에 경찰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 질문은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기적일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과연 이 독일 가족은 서울에서의 첫날 밤 어떤 잠을 자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을 따라 한국으로 몰려드는 수천 명의 유럽인은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감동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만 몰랐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치명적인 매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유럽의 서글픈 현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슈미트 가족을 무사히 체크인시키고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에는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국에서 연락드립니다. 1년 체류 비자를 받았는데 아이들 학교 상담이 가능할까요? 라는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런던의 한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 단순히 치안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이 기묘한 이주 행렬의 다음 목적지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런던에서 온 금융 전문가 가족이 한국의 지하철에서 겪은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미트 가족을 아파트에 들여보낸 지 불과 사흘 만에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영국 런던에서 온 데이비드 씨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데이비드 씨는 런던 금융가인 시티 오브 런던에서 15년 넘게 경력을 쌓은 베테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동료들은 모두 미쳤냐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를 떠나 왜 굳이 아시아의 끝으로 가느냐는 비아냥이었죠. 하지만 그는 런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썩어가는 현실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12살 아들 올리버가 학교 근처 공원에서 대낮에 칼을 든 괴한에게 위협을 당해 휴대전화를 뺏긴 뒤로 아이는 한 달 넘게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안 씨, 영국은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리엔 마약과 폭력이 가득하고 경찰은 신고를 해도 오지 않아요. 내 아이가 공포에 떨며 사느니 차라리 내 경력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데이비드 씨는 차에 타자마자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올리버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차창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했다는 설렘보다는 혹시 여기서도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오늘 저녁엔 호텔에만 계시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서울 지하철을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올리버에게 서울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데이비드 씨는 제 제안에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해했습니다. 지하철요? 이 시간에요? 런던 지하철은 해가 지면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가득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죠.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그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지하철이란 그저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할 위험지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치료할 최고의 처방전이 될 것임을요. 결국 제 끈질긴 설득 끝에 그들은 잔뜩 긴장한 채로 강남역 인근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데이비드 씨 가족의 눈동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 환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줄을 서서 차분하게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런던의 노후하고 지저분한 지하철역만 보아온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세트장처럼 보였을 겁니다.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데이비드 씨는 습관적으로 올리버의 손을 꽉 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누구의 주머니에 흉기가 들려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그때 올리버가 아빠의 팔을 툭툭 치며 가리킨 곳에는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열차의 맨 끝 좌석, 교복을 입은 중학생 아이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스마트폰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의 가방 옆 주머니에는 최신형 아이폰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는 제정신인가요? 저렇게 비싼 폰을 저렇게 무방비하게 내놓고 다니다니요. 누군가 낚아채 가기 딱 좋은 상태잖아요. 그는 금방이라도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하라고 훈수를 둘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열차 안의 그 누구도 아이의 휴대전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근길 직장인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자기 휴대폰을 보기에 바빴죠.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잠시 후에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 한 명이 전화를 받으러 급히 일어나면서 자신의 고가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좌석 위에 그대로 두고 내린 겁니다. 데이비드 씨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지안 씨, 저거 보세요. 저 사람이 물건을 두고 내렸어요. 5초 안에 누군가 가져갈 겁니다. 런던이었다면 열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다음 역에서 새로 탄 한 할머니가 그 이어폰 케이스를 발견하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 열차의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나 청소부원이 찾기 쉽게 말이죠. 데이비드 씨와 올리버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무도 저걸 가져가지 않죠? 저건 30만 원도 넘는 물건이잖아요. 데이비드 씨의 목소리는 경외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올리버 역시 긴장이 풀린 듯 잡고 있던 아빠의 손을 슬며시 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서울의 지하철은 괴한이 숨어있는 던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휴식처였습니다. 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시간은 어느덧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풍경은 런던의 대낮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고 중학생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서 살았던 걸까요? 런던에서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했던 그 엄청난 심리적 비용들이 여기서는 공짜라니요. 지안 씨, 저는 이제야 제가 왜 그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한국에 오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을 더 벌러 온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 권리를 되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올리버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내일부터는 혼자 학교 가도 돼요? 한 달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갔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놀라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단순히 밤거리의 치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데이비드 씨 가족은 한국의 아파트 커뮤니티와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며 또 한 번 문화 충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겪은 일은 왜 유럽의 부유층들이 자국의 무상 의료 시스템을 비웃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서울의 평범한 내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영국의 엘리트 변호사까지 한국에 영구 정착하고 싶다고 울먹이게 된 걸까요? 그 기막힌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씨 가족이 서울의 밤거리에 매료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막내딸 엠마가 갑자기 39도의 고열을 내며 쓰러진 겁니다. 데이비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려다 말고 저에게 다급히 연락했습니다. 지한 씨, 엠마가 열이 너무 높아요.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응급실에 가도 10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오늘 안에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은 겉보기엔 무상의료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현실은 지독할 만큼 느리고 무능합니다.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건 예산일이고 아이가 고열이 나도 해열제를 먹이고 기다리라는 말만 듣기 일쑤니까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앰뷸런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소아과가 있으니 지금 바로 내려오세요. 15분 안에 의사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엠마를 들쳐업고 거의 뛰다시피 호텔 근처 상가 건물로 내려왔습니다. 평범한 동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접수대 직원이 너무나 태연하게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구른 지 불과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엠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데이비드 씨는 의사의 앞에 앉아서도 연신 주변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말 지금 바로 진료를 봐주시는 건가요? 제가 추가 비용을 얼마나 내면 되죠? 특징 같은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엠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모관을 살피고 청진기를 대더니 독감 검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의사는 친절하게 영어로 증상을 설명해주며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데이비드 씨가 수납대에서 결제한 금액은 영수증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한 씨, 이게 정말 맞나요? 진료비와 검사비, 그리고 약값까지 다 합쳐서 고작 3만 원이라니요? 영국에서 이 정도 속도로 사립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80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약국이 병원 바로 아래층에 있고 약을 타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는 약봉지를 손에 꼭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중산층들이 누리는 복지국가의 환상이 한국의 동네 병원 시스템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그날 오후 런던에 있는 자신의 누나에게 화상 전화를 걸어 이 광경을 생중계했습니다. 누나,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지금 서울의 평범한 상가 건물에 있어. 여기서 엠마의 진료를 받는데 30분도 안 걸렸고 비용은 점심 한 끼 가격이야. 우리가 런던에서 세금을 그렇게 쏟아붓고도 누리지 못한 의료 서비스가 여기선 공기처럼 당연하게 제공되고 있어. 데이비드 씨의 누나 역시 화면 너머로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데이비드 씨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누나는 런던에서 꽤 영향력 있는 블로거였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영국의 육아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정체가 뭐냐? 아이 키우기에 이보다 완벽한 천국이 있느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병원 소동이 끝난 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데이비드 씨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한 씨, 제가 한국에서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년만 있으려던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다시는 그 불안하고 느려 터진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거든요. 영국의 엘리트 애널리스트가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매료된 한국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제가 안내한 한 대형마트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보고는 이건 자본주의의 정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의 배달 문화와 무인 택배 시스템을 접했을 때 보인 반응은 거의 실신지경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한국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견한 유럽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기묘한 하얀 박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런던 금융맨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 이야기,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엠마의 열이 내리고 데이비드 씨 가족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 저는 그들을 데리고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사실 마르쿠스 씨 때도 그랬지만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그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마치 최첨단 우주기지나 거대한 요새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특히 데이비드 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보인 반응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한 씨, 이게 정말 주차장인가요? 런던의 주차장은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조명은 침침해서 범죄자가 숨어있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닥에 광택이 나고 조명은 대낮처럼 밝고 심지어 주차장 안에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주차장 구석구석 설치된 CCTV와 비상호출벨이 감시가 아닌 완벽한 보호로 비춰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씨를 진짜 멘붕에 빠뜨린 사건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침 택배 기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수십 개의 상자를 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데이비드 씨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한 씨, 조심하세요. 저기 물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누군가 훔쳐가려고 작정하면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경비원은 어디 있죠? 왜 아무도 이 귀중한 화물들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저는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데이비드 씨, 한국에서는 아무도 남의 택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 상자들은 주인들이 퇴근해서 가져갈 때까지 저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 씨는 제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런던의 현관 앞 택배 도둑포치 파이러츠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택배를 문 앞에 두면 채 5분도 안 되어 사라지는 일이 허다하니까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둔 점심 식사가 도착한 것이었죠. 주문한 지 불과 20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라이더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음식을 건넸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시계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방금 주문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20분 만에 따뜻한 요리가 집 문 앞까지 배달되죠? 런던에서 배달 앱을 쓰면 1시간은 기본이고 음식은 다 식어서 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빼먹는 일도 흔해요. 그런데 이 완벽한 포장 상태와 속도는 대체 뭡니까? 그는 도착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면서도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군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시스템의 효율성이 결합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식사를 마친 뒤 제가 아파트 복도에 있는 무인 택배함과 공동현관의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설명해주자 그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분리수거장에 놓인 헌옷 수거함과
멀쩡한 가구들이 놓인 대형 폐기물 보관소였습니다. 지한 씨, 저기 보세요. 누군가 멀쩡한 소파와 텔레비전을 그냥 길가에 내놨어요. 런던이었다면 저건 1분 만에 누군가 부수거나 가져갔을 텐데 여기는 스티커 한 장 붙어 있을 뿐 아무도 건드리지 않네요. 그리고 저 하얀 박스. 헌 옷을 그냥 넣어두면 누군가 수거해서 재활용한다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성인군자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도청장치라도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는 이 비현실적인 도덕성에 가까운 시민의식을 보며 무서움을 느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 씨는 런던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런던에서 누렸던 그 소위 상류층의 삶은 가짜였어. 진짜 럭셔리는 화려한 파티나 명품 가방이 아니야. 문 앞에 택배를 맘 편히 두고 밤늦게 아이가 편의점에 가도 잠을 설칠 필요가 없고 아플 때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럭셔리였어. 우리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그의 아내 역시 화면 너머로 눈물을 닦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화롭던 거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아들 올리버가 갑자기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올리버는 런던에서 겪은 강도 사건 이후 부모 없이는 집 밖을 1미터도 나가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올리버가 무표정한 얼굴로 아빠, 나 혼자 아래층 편의점에 다녀와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트라우마를 가진 아빠에게 아들을 혼자 내보내는 것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올리버는 무사히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데이비드 씨의 아파트 거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인에게는 숨 쉬는 것만큼 쉬운 편의점. 심부름이 영국인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눈물겨운 현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올리버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심부름 제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벽을 깨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런던에서 아이가 칼든 괴한에게 떨며 휴대전화를 건네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겠죠. 그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한 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런던에선 12살 아이가 혼자 거리를 걷는 건 타겟이 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어요. 저는 데이비드 씨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올리버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 도시를 믿어보세요. 여기는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데이비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올리버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올리버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데이비드 씨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거실 유리창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위치 추적 앱을 켜서 1초마다 세로 고침을 눌렀고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보기엔 그저 콜라 한 병 사러 가는 5분의 외출이었지만 그들에겐 생사를 건 원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올리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1분, 주차장을 가로질러 단지 내 편의점으로 향하는 2분. 데이비드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 저기 올리버가 보여요. 혼자 걷고 있어요. 그런데 지한 씨, 저 뒤에 오는 검은 옷 입은 남자는 누구죠? 설마 올리버를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저분은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옆집 아저씨입니다. 손에 들린 검은 봉지는 저녁거리일 뿐이고요. 데이비드 씨의 우려와 달리 편의점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비친 올리버는 런던에서 보였던 그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당당하게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계산대에서 점원과 짧은 대화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씨의 휴대폰에 카드 결제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500원 결제 완료. 그 짧은 문자를 본 순간 데이비드 씨는 갑자기 꺽꺽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한 씨, 제 아들이 혼자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어요.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올리버가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런던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성취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나 혼자 다녀왔어. 편의점 누나가 나보고 한국말 잘한다고 사탕도 하나 줬어. 데이비드 씨는 올리버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안도의 눈물임과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 아이를 과보호하며 숨막히게 살아야 했던 자신들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 씨는 런던 본사에 전화를 걸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밤 9시에 혼자 사탕을 사들고 올 수 있는 이 자유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비드 씨 가족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수많은 유럽 가족 사이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온 워킹맘 클로에 씨의 이야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파리의 명문 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한국의 학원가, 강사로 취직하게 된 사건, 그리고 그녀가 서울의 한 한강공원에서 밤 11시에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유럽 전역을 또 한 번 뒤흔들게 됩니다. 클로에 씨가 한밤중 한강변에서 조깅하는 한국 여성들을 보고 이들은 자살 특공대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연, 그리고 그 물음이 어떻게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확신으로 바뀌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소름 돋는 반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이주 행렬은 단순한 안전을 넘어 삶의 질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의 편의점 심부름이 데이비드 씨 가족에게 눈물의 승전보였다면 프랑스 파리에서 온 클로에 씨에게 한국은 상식의 붕괴 그 자체였습니다. 파리 16구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가 돌연 사표를 던지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파리의 동료들은 그녀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클로에 씨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건 일상이었고 해가 진 뒤 집 앞 공원을 가로지르는 건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으니까요. 서울에 정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클로에 씨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밤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그녀는 무심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밤 11시. 파리였다면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한 씨, 지금 한강공원에 가보고 싶은데 혹시 무장경호원을 고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음을 참으며 답장했습니다. 클로에 씨, 무장경호원 대신 가벼운 운동화만 신고 나가세요. 거기 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한강변으로 나간 클로에 씨는 그곳에서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파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환한 가로등 아래로 수많은 사람이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고 주변 경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말이죠. 클로에 씨는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은 자살 특공대인가요? 어떻게 밤 11시에 여자 혼자 이어폰을 끼고 공원을 뛸 수 있죠? 범죄자가 뒤에서 나타나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죠?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야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인들은 음식을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클로에 씨는 그 옆을 지나가며 본능적으로 자기 가방을 가슴팍에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런던의 데이비드 씨가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경악을 그녀는 한강공원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지한 씨,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공원 한 구석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녀들이 춤 연습을 하고 있더군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요. 파리였다면 그 아이들은 이미 범죄의 타겟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아이들을 이 시간에 밖에 내놓은 건가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클로에 씨, 그건 부모님의 배짱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24시간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 말이죠. 클로에 씨는 그날 밤 한강 벤치에 앉아 1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파리의 자부심이 서울의 이 평범하고 평화로운 밤 풍경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에 씨는 저를 찾아와 뜻밖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파리 교육청에 제출할 연구휴직 신청서였습니다. 지한 씨, 저 이제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작 밤에 산책할 자유조차 없는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프랑스어 강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도 상관없어요. 밤에 혼자 조깅을 할 수 있는 이 사치를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싼 편이니까요. 클로의 씨 같은 사례는 이제 제 업무 리스트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중산층들이 단순히 안전을 위해 한국에 오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동경하며 정착을 결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정착기에 항상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지독한 교육 열기와 빨리빨리 문화는 이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벽을 대하는 유럽인들의 자세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인 마르쿠스 씨는 한국의 학원차 행렬을 보며 처음엔 노발대발했지만 일주일 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깐깐한 독일 아빠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그리고 그가 한국 학원에서 발견한 유럽 교육의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씨는 전형적인 유럽식 교육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서울 강남의 학원과 풍경을 목격했을 때 거의 혐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죠. 밤 9시 노란색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행렬을 보며 그는 제 팔을 붙잡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한 씨,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저녁을 먹어야죠. 어떻게 이 늦은 시간까지 차가운 교실에 가둬둘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내 아이들을 저런 기계적인 시스템에 던져넣지 않을 겁니다. 그는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이나 자연 친화적인 성장을 강조하며 한국의 교육 열기를 미개한 집착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연한 의지는 단 일주일 만에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아들 루카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귄 한국 친구 민준이네 집에 놀러가면서부터였습니다. 마르쿠스 씨는 루카스를 데리러 갔다가 민준이 어머니로부터 한국 학원의 진짜 정체를 듣게 됩니다. 마르쿠스 씨, 한국의 학원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친구를 만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받는 커뮤니티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설명에도 마르쿠스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민준이가 다니는 코딩 학원이랑 태권도장에 가고 싶어. 거기 가면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간식도 먹는데 독일 학교처럼 지루하지 않아? 결국 마르쿠스 씨는 못 이기는 척 루카스를 동네 태권도장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태권도장 관장님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루카스,
도장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루카스가 활짝 웃으며 발차기를 연습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섬세한 케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루카스의 변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 집안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 한국에 오더니 오후 내내 학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르쿠스 씨는 어느 날 밤 학원 버스에서 내려 씩씩하게 걸어오는 루카스를 마주하며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지한 씨,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유럽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은 위험한 거리로 내몰리거나 방 안에 고립되죠. 그런데 한국의 학원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소속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주고 있었어요. 그는 특히 한국 학원의 셔틀버스 시스템에 매료되었습니다. 부모가 일일이 운전해서 아이를 실어 나를 필요 없이 집 앞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는 완벽한 서비스가 독일 아빠의 깐깐한 기준을 만족시킨 겁니다. 그는 이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학원 정보를 수집하는 강남 아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본사 동료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교육 인프라는 인류가 만든 가장 효율적인 육아 시스템이라며 열변을 토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들의 정착기가 단순히 편리함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440%라는 폭발적인 비자 신청률은 설명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한국 생활 1년을 채워갈 무렵 유럽 가족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부모들이 단체로 귀국 거부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영주권을 따는 방법을 문의해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치안과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한국 사회만의 강력한 마약 같은 매력이 또 있는 걸까요? 1년의 체류 기간이 끝날 무렵 제가 만난 유럽인들의 눈물 어린 마지막 선택과 그들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캐리어를 꼭 쥐고 있던 유럽 가족들에게도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죠.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본국의 회사로 복귀하고 새놓았던 베를린의 저택과 런던의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의 전화기는 돌아가겠다는 안부 인사 대신 비자 연장 방법을 묻는 절박한 목소리들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사람은 독일의 마르쿠스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이성적인 모습은 간대없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상기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지한 씨, 제발 도와주세요. 본사에서는 다음 달까지 복귀하라고 난리지만 저는 도저히 루카스와 소피를 데리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돌아갈 시간이 됐다고 말했더니 소피가 밤새 울더군요. 다시는 혼자 지하철을 탈 수 없고 밤에 친구들과 편의점에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싫다고요. 마르쿠스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 독일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떠나온 사이 유럽의 치안은 더욱 악화되었고 경제는 불안정했으며 거리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이들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키가 훌쩍 컸고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해맑은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연봉의 20%를 추가로 삭감하더라도 한국에서 완전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학교에 가는 이 일상을 지켜주고 싶을 뿐이에요. 비단 마르쿠스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런던에서 온 데이비드 씨는 아예 한국의 개인 컨설팅 법인을 차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자산을 처분해 한국에 정착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죠. 영국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11시까지 돌아다녀도 신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당연한 자유가 얼마나 중독적인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생의 절반을 불안을 방어하는 데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삶을 즐기는 데 쓸 수 있어요. 프랑스의 클로에 씨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파리의 교사직을 완전히 사직하고 한국의 작은 어학원에서 정식 강사 비자를 발급받은 겁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주문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는 서울 시민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리는 나에게 예술을 가르쳤지만 서울은 나에게 안식을 가르쳤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가방을 꽉 쥐지 않고 걷는 법을 배웠다. 이들의 귀국 거부 사태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들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기적이었던 겁니다. 밤거리를 수놓은 밝은 조명, 친절한 이웃들,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대중교통, 그리고 타인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정직함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안전망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유럽 가족이 한국으로 쏟아지는 이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인류의 이동 경로가 경제적 풍요에서 심리적 안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주해 온 그들이 한국 사회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인천공항의 입국장은 오늘도 유럽에서 온 가족들로 붐빕니다. 누군가는 도망치듯 왔고 누군가는 꿈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의 마지막 조각이다. 이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이주 대서사시의 결말,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통해 배워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매일 걷던 동네 길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목격한 풍경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상담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문명의 이동이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를 가졌다는 유럽의 엘리트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피난처처럼 찾아오는 곳, 바로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달 전 있었던 마지막 에피소드를 떠올립니다. 비자 연장에 성공한 슈미트 가족, 데이비드 가족, 그리고 클로에 씨가 함께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그들이지만 건배사로 외친 단어는 똑같았습니다. 서울솔. 그들에게 서울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밤에도 웃을 수 있고 부모가 심장을 조이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마르쿠스 씨는 파티가 끝날 무렵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안 씨, 저는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을 추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봉을 더 높이고 싶다면 미국으로 가라. 하지만 당신의 아이에게 두려움 없는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라.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력만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이 평범한 일상의 안녕이었던 겁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매일 아침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유럽 전역에서 날아온 1800여 가구의 장기 체류자들, 그리고 2026년 한 해에만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비자 신청 행렬. 이 숫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류는 이제 금전적 보상보다 삶의 존엄과 안전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그 기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지독한 경쟁과 바쁜 일상에 치여 밤거리가 밝고 카페에 노트북을 놔두어도 안전한 이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많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그들의 눈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타는 지하철,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꿈꿔온 낙원이었음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이주 가족을 맞이하러 공항으로 향합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피켓이 들려있고 게이트 너머로는 또 다른 설레는 불안을 아는 유럽 가족들이 걸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의 아이가 마음껏 꿈꾸고 당신이 밤늦게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